최근 한국과 중국의 희비가 또다시 갈렸습니다. 한국은 영업이익이 무려 97% 상승하며 2배 가까이 뛰어오른 반면 중국은 20조 규모의 적자를 보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분야는 바로 항공사업이었습니다. 매출뿐만이 아니라도 중국 항공기 시장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한국 항공기 시장은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항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조 적자. 중국을 대표하는 3대 항공사가 최근 받은 성적표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적자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았던 중국 항공사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인데요. 올해 경영실적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빅3 항공사의 적자는 다 해서 무려 20조 7,7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21년에 기록한 7조 8,371억 원의 적자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중국이 망연자실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 이런 상황을 보도하며 기록적이다는 평가를 남길 정도였죠. 세부적으로 보면 에어차이나의 경우 7조 3,560억 원, 남방항공은 6조 2,125억 원, 동방항공도 6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을 꼽았는데요.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이동에까지 엄격한 통제를 가한 탓에 이용객이 급감해서 항공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것이죠. 중국 민간항공국 CAAC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항공 탑승객 수는 2억 5천만 명입니다. 이는 2021년 대비 43%나 급감한 수치로 중국의 통제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사회 곳곳까지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항공사들은 중국과 달리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물론이고 저비용 항공사 역시 흑자를 보면서 글로벌 위기에서 완벽히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줬죠. 최근 아시아나 항공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7,41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수치는 아시아나 항공 역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기존 최대 실적 기록인 2010년 5,690억 원보다도 2천억 원이나 증가한 기록이죠. 대한항공 역시 매출액이 전년보다 57% 증가해 13조 4,171억 원을 찍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97%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며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역시 폭발하는 여행 수요의 흐름에 힘입어 이익을 봤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87억 원, 116억 원을 기록해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미래도 매우 밝은 상황인데요. 현재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물론이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선회한 중국 역시 국외선 노선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에게는 호재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희비가 완전히 갈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부터 노선을 늘리고 본격적으로 관광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희망적인 전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에게 놓인 현실이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적인 요인까지도 중국 항공업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중국 견제입니다. 대중관계 악화로 인해 주요 물류 수출국인 유럽과 미국이 중국 항공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관측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중국 항공화물 및 우편 운송량은 94만 2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2%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특히 국제 운송량은 16.8% 감소를 기록하며 이변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항공사들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화물 실적 역시 크게 저하되었죠. 에어차이나의 경우 19.9%나 화물 우편 적재율이 줄어들었고 동방항공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국제적인 금리 인상도 한몫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고 세계 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운임도 낮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각국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시기를 잘못 예측한 것도 악재로 돌아왔는데요. 코로나 종식 시점을 좀 더 나중으로 바라본 세계 각국에서 재고를 생각보다 많이 보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 의존한 것까지도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중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유럽 시장도 위축되면서 유럽 방면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죠. 거듭되는 악재로 중국 항공업계 내부적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바라보는 상황. 정저우의 한 국제화물 운송회사의 경우 화물 물량이 전년 대비 거의 40%가 줄어들었다고 계산하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바라봤는데요. 게다가 중국에서 밀고 있는 중국산 민항기의 존재 역시 중국 항공업계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최초로 자체 생산한 민간항공기 C919는 시진핑의 치적으로 간주될 만큼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 중국 민항기의 표준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민항기 시장은 에어버스와 보잉 등의 서방 세계의 제조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규제가 심해질 것을 대비해 중국은 자체적으로 민항기 개발에 몰두했고 일단은 이를 성공시켰는데요. 이렇게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C919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 3대 항공사는 물론이고 다른 항공사들 역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C919에 관심을 보였고 중국 정부는 C919의 수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장밋빛 미래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C919가 시험 비행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입니다. 상하이 홍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하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애초 계획은 다싱 비행장에 도착하면 여기서 다시 안후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지만 결함으로 인해 이를 취소하고 출발한 상하이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역추진 장치는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엔진을 거꾸로 돌려 속도를 줄이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착륙 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제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균형을 잃고 지면에 충돌하거나 건물에 부딪히는 등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작년 중국에서 벌어진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정부는 안전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동방항공 소속의 MU5735편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중국은 자존심을 구긴 상태였고 시험 비행의 사고도 그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중국 내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홍콩 그레이터 베이 항공에서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데요. 중국 정부의 의도를 거슬러 보잉사의 민항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항기 개발을 선언한 뒤로 보잉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중국에서는 외산 민항기를 구입하더라도 보잉이 아닌 에어버스가 제작한 민항기만 구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잉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죠. 중국 기자 역시 이 부분을 짚으며 GBA의 CEO에게 왜 보잉사의 민항기를 구입했으며 중국의 자랑스러운 C919를 구입하지 않았는지 대놓고 물어봤을 정도였는데요. CEO는 공급 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보잉을 선택했다는 뭔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죠. 이것이 시범 운행의 사고 이후에 결정된 사안이었기에 많은 이들은 GBA가 안전상 불안점이 있는 C919를 구입하는 대신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된 보잉사 민항기를 구입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즉 중국 항공사조차도 중국 민항기를 외면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C919로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려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전성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수천억을 들인 이 사업 자체가 중국 정부의 실패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C919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산화율이 낮다는 점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 주장하기로는 국산화율을 60%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택도 없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C919의 동체, 날개와 꼬리는 중국 부품사가 생산하지만 항공 데이터 기록 장치는 물론이고 동체의 알루미늄 합금 부분은 미국 제조사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민항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도 미국과 프랑스의 합작품으로 중국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외 기타 등등 셀 수도 없는 부품을 서방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상 이걸 모아다 조립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방 세계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술과 부품의 수출 제한을 시도한다고 하면 C919는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는 민항기를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할 국가는 없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중국 항공사업은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만한 적자폭이 순식간에 흑자로 돌아설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하면서 항공산업에 서광이 들어왔습니다. 화물 운송을 통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여객기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칼을 빼들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 강구영 카이 대표이사는 글로벌 2050 비전을 설명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물론 고기동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중대형 민항기 개발 역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찍이 카이는 자체 민항기 개발의 뜻을 품고 여러 민항기 개발사들과 접촉해 실제 생산을 위해 구체적인 회의까지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는 정부 주도로 카이가 만드는 중형 민항기를 판매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2037년까지 한국산 민항기 1100대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작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어 번번이 엎어지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인 봄바디어와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된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 민항기 개발에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성공을 비롯해 카이가 보유한 항공기 기술에 대해 봄바디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대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다면 머자나 K 민항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편 보잉도 한국과 함께 미래 민항기 개발 투자에 협력하기로 선언했는데요. 보잉은 자신들이 제작하는 미래 민항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구개발과 지분 투자 등을 통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잉의 적극적인 한국 공세의 이유에는 한국이 보인 항공기 개발 성과와 개발 실력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이미 기술력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한국에게 더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이라 볼 수 있죠. 암울한 미래에 놓인 중국과 달리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항공시장에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 앞으로 한국이 민항기 시장에서도 중국을 앞지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